안녕하세요. 장혜경입니다. 같은 뉴스를 다르게 들려드리는 와장창TV 뉴스 큐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조영찬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지난 2월에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를 황교안 대표 체제로 바꾼 뒤에 네. 순항을 하는 것 같더니 또 불과 넉 달여 만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으로 갈려서 네. 이 보수 분열 조짐이 고착화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도 선두를 달리던 황교안 대표가 여권의 이낙연 총리에게 오차 범위 내에서 밀렸습니다. 조 국장님, 이 탄핵 이후 지리멸렬했던 보수가 황 대표 등장 이후에 복원되었다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이 보수 야권의 위기,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보수가 스스로 자초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대표가 된 이후에 주로 좀 상승세를 그렸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보수도 사실 뭐 10% 20% 돼서 30%까지 지금 결집이 됐습니다. 한국당 지지율도. 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로 처음으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여권 후보한테 밀렸습니다. 줄곧 선두를 달렸었는데 뭐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이낙연 총리가 21.2%, 황교안 대표가 20%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걸 계기로 여권 내에서도 뭐 황 대표의 상승세가 꺾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근데 그 황교안의 상승세가 꺾이자마자 또 대두되는 것이 한국당의 위기설입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뭐 탄핵 이후에 한국당이 늘 위기였죠. 한국당뿐만 아니라 보수의 위기였죠.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즘 보수의 실력이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보 쪽 진영에서 잘못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제어를 제대로 못하고 공격도 제대로 못하고 비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막말리나 일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황교안 대표를 보면은 뭐 지난 대선이었죠. 잠깐 등장했다가 바로 퇴장해 버리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보는 듯하다. 그래서 뭐 반기문 평행 이론까지 나오는데 아마 황교안 대표도 반기문 전 총장처럼 뭐 잦은 말 실수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대중성과 리더십에서 약점이 드러나면서 지금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아들 스펙 발언이었죠. 뭐 이게 뭐 아들 스펙을 낮춘 거였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적용 발언. 뭐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사실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될 때도 바른미래당하고 이렇게 보수 연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에 대한 진전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골수 친박들이 우리 공화당 쪽으로 지금 기웃거리면서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네네. 그러나 또 반론도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도 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거친 내공이 있는 데다가 그동안 그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나마 보수 결집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조 대표, 조 국장께서 황교안 대표를 한번 직접 만나본 적이 있다. 네, 뭐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세요? 거의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만은 2009년 늦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마 황 대표가 대구 고검장 시절이었습니다. 황 대표 쪽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뭐 하여튼 계산성당을 둘러보고 싶으니까 안내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속실 전화를 받고 좀 살짝 불쾌했습니다. 뭐 고검장이 뭐 차관급이긴 하지만은 차관급 정도가 감히 편집국장한테 성당 안내를 부탁해 뭐 이런 그러게요. 왜 언론사 국장한테 그랬을까? 약간 언짢았어요. 근데 그래도 뭐 또 언짢은 내색을 하지 않고 한번 와봐라, 뭐 만나보자 뭐 이랬어요. 그래서 뭐 성당을 거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성당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성당 가톨릭 신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안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은 상당히 젠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조금 권위적인 인물이 아니냐. 저한테 부속실에서 그렇게 저한테 안내를 감히 부탁한 것도 그렇고 사실 고검장이라는 자리가 별로 할 일이 없는 자리예요. 뭐 한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뒤로 보면 총리 시절에 뭐 황제 주차 논란 서울역에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10년 전에 느꼈던 거하고 첫인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변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어떤 리더십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황 대표가 대권을 노린다면은 공감 능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시대하고 좀 불화할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지금까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날 대구에 와서 보수의 가치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고 하는데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땠어요? 뭐 프리덤 투게더라는 대구 지역 보수 우파 컨퍼런스였습니다. 초청을 받고 왔었는데 그 김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지역 사람입니다. 대구 상고 영남대에 나왔을 분인데 지금 국민대 명예교수죠. 내년 총선에서 아마 대구 수성갑 출마가 계속 거론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무성해서 그런 확인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김병준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이분이 지금 출신 고향이 고령인데 고령 쪽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대구 수성갑이나 서울 종로 쪽에 대선 주자들 여권의 대선 주자를 맞붙어서 뭐 수성갑에는 김부겸 의원이 있죠. 그리고 서울 종로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하고 붙어서 한국당의 대선 주자로 자기가 부상하기를 희망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날 특별한 얘기는 사실 뭐 없었습니다. 근데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류였습니다. 뭐 그날 김병준이라는 분에 대한 어떤 제가 개인적인 소회가 있다면은 지방 분권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이런 정도의 물론 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권에 관심이 많다는 부분에서 제가 좀 약간의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분권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이야기 끝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수가 논리도 없고 대안도 없고 거기다 품위까지 없다고 비판했더니 자기 동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그게 고민이다.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도 없고 대안도 없고 철학도 없고 품위도 없고 이게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황교안 대표의 언행들을 보면은 보수의 실력과 미천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여지는데요. 한국당이 정부 여당을 아주 그 막말로 하다못해 사거리 비판을 하면서도 심지어 뭐 김정은 대변인이다 온갖 이야기를 다 했죠. 근데 자기들이 사실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저는 없거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아까 뭐 아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상황에 맞춰 불려다니는 쪽에 그쪽에 듣기 좋은 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 논리가 사실은 스텝이 꼬이면서 서로 모순된 상황이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부지기수예요. 저는 이게 사실 뭐 황교안 대표 개인의 어떤 철학과 비전도 부족하지만은 지금 한국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가 뚜렷한 자기들의 정책 노선이라든가 철학과 비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더욱이 지금 결국은 한국당도 그렇고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봅니다만은 서로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죠. 민주당이 존재함으로써 한국당이 존재하고 한국당이 존재함으로써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데 한국당이 사실 뭐 민주당 보고 좌파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독재를 했으면은 추경조사 통과 못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도 지금 억지로 지금 구소 정당들하고 합작해서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고역식이죠. 독재를 할 정도의 능력이 됐으면은 근데 서로가 사실은 이게 보면은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이야기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관계만큼 적합한 표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 중에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비판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안 제시 부재는 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셔야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사례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뭐 시간 관계상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네. 일본의 경제 보복, 네. 경제 보복도 이야기를 보복이라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더라고. 우리가 뭘 한계에서 보복을 당하지 네, 네. 일방적으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네. 얘기하는데 그 네. 문제만 짚어봐도 되죠. 예. 아니 그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예. 그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예. 대해서 예. 일본 기업에서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예.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분명히 일본이 경제 체제 예. 카드를 끄집어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는데도 예. 정부가 무반응이었어요. 이거는 여당 쪽에 더 정부 쪽에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정부 여당은 지금 와서는 뭐 그 전부터 준비를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모르겠고요. 이제 와서 뭐 삼성이라든가 네. 이런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는 걸 보니까 네, 그냥 입에 발린 소리 같아요. 그래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정부 조치의 미흡을 말하고 싶은 부분보다는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뭐 이렇게 지금 정부에 보다 지금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 지금 참여 선거가 7월 21일인가요? 네. 참여 선거를 앞둔 일본 참여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형이다. 네. 한국 때리기. 네. 이를 통해서 일본 우파들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전략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나왔다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정부에 지금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요. 민주당 네, 쪽에서는. 네, 근데 반면에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국민 정세에 기대서 대일 악감정을 위한 국민 정세에 기대서 감성파리 외교로 문제를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강경 대응보다는 그냥 적당히 봉합하자는 이야기 쪽에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사실 저는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오히려 야당이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그렇지, 여당은 보통은. 뭐 그렇게 예, 할 수 있느냐. 외교적으로. 사실 네. 정부도 지금 우리 정부도 정부나 기업도 네. 일본에 대해서 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주문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어불성설이고 물론 뭐 홧김에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뭐 성질 난 대로 하면 좋겠지만은 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생각하면은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도 봤을 때는 한국당도 오히려 정부 여당한테 네. 우리가 발의할 테니까 너는 우리 달래도 이렇게 얘기해야 오히려 대일 협상력도 높아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 여야 국회의원들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게 네. 한심하죠. 사실은 국익 네. 차원의 대안의 전략이 없는 거죠, 이게. 네. 예. 근데 또 앞에서 말씀하실 때 예. 한국당이 품위도 없다 이런 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품위가 없다. 저 진보는 좀 약간 부도덕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품위가 뭐 부족하지만 동성애도 뭐 예, 찬성하고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보수가 예. 보기엔 굉장히 부도덕하죠. 그러니까 예. 근데 예. 보수는 좀 품위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 품위마저 없다면은 이거 정말 뭐 그렇죠. 보수가 뭐 품위마저 없다 하면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죠. 네. 지금 원래 진보가 좀 들딱선이 없게 굴어도 네. 보수가 점잖게 타이를 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야죠.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할 한국당 의원들이 할 때 보면은 지금 최근에 그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낙연 총리 칭찬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봐도 이 총리가 상당히 잘 대받아쳐요. 그것도 그 품위 있게. 그러다 보니까 늘 한국당 의원들이 헛발질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낙연 총리 빠는 아닙니다. 누구 빠가 되는 것은 몫이 싫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저는 야당이 뭐 정부 여당의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비판하고 시비를 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당 대변인 그 성명이라든가 논평 수준을 보면은 이거는 거의 저는 저질이라고 입에 담기도 사실 좀 민망해요. 그 예. 배운 거 아닌가요? 과거에. 배운 거라기보다는 과거에 지금 여당한테. 아니 지금 여당도 꼭 그렇게 뭐 여당도 막말 많이 했죠. 지금 네네. 여당 많이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야당 한국당 전신의 민주당 명대변인이라고 나오고 네. 이야기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네. 대변인 할 때는 뭐 내로남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구단 뭐 이런 이야기 상당히 참 품이 있는 그 논평을 냈어요. 야당을 네. 그때 박 의장이 여당이었으니까 야당을 공격할 때도 그렇죠. 그런데 보면 뭐 대통령 순방 외교를 칠렙질이라 그러던가 뭐 아니면 뭐 대통령 부인 뭐 브로치를 가지고 뭐 어떻게 시비를 걸다든가 뭐 옷을 입었는 걸 어떻다든가 이런 시비를 거는 거 보면은 저는 공당의 대변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논평하고 시비를 거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금도를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좀 여당도 과거 야당 시절에 그렇습니다만은 그 상대 당을 그리고 과연 경쟁 상대로 보는지 불구 대천의 원수로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만 봤을 때는 불구를 대천의 원수라면은 싸울 게 아니고 아예 타도를 해야죠. 그게 없애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이런 논평을 그 서슴없이 하는 당 대변인은 당장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뭐 한국당 의원들 스스로도 참 창피해서 얼굴 들 수 없다고 했는데 한국당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여성 행사에서 우먼 여성 당원들이 뭐 엉덩이 깠죠. 그냥 뭐 치마를 훌렁해가지고 뭐 팬티에 뭐 한국당 승리 뭐 이런 속바지 입고 엉덩이 춤추는 사진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거의 뭐 자당위원도 울고 싶도록 허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라든가 성감수성 그런 정도에 가지고 집권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천박함을 저는 그걸 달린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좀 보수 본래의 품위를 조금 좀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아무튼 보수가 지금 한국당, 우리 공화당, 바른미래당 이제 뭐 갈려져 있어요. 내년 총선 전에 합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아마 지난 1일인가요? 최근에 그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났다고 해요. 김무성 쪽 의원 쪽은 그 탄핵 찬성 쪽이었죠. 지금 그렇죠. 바른미래당과 같은 그인데 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30% 선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는 못해요. 최근에 다시 또 빠졌죠. 최근에 20%로 떨어졌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이게 지금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의 맥시멈이라고 봐요. 뭐 집 나간 어떤 중도 보수들이 한국당 쪽으로 지금 눈길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거의 바른미래당하고 합쳐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친박에 발목 잡혀 있으니까 그 바른미래당 쪽에 손을 내밀기가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선뜻 황 대표의 손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 여당은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수의 분열을 노리고 있죠. 정부 여당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대법원 형만 확정되면은 저는 막 이러면은 성탄절 특사로 늦어도 내년 설 특사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것 같아요. 뭐 가둬놓는 것보다 뭐 풀어주는 게 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심도 쓰고 보수도 분열시키고 뭐 일거양득이죠. 도랑치고 가지 잡는 거죠. 아유 참. 그 한국당 신정치 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천율이 드러나면서 이 친박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요. 친박 공천 배제와 새 인물 공천. 이게 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저는 요즘 보수 쪽 정치인들 중에 제가 참 이분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가장 돋보이는 정치인이 우리 공화당 조원진 의원이에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여우처럼 싸우고 있어요. 광화문 천막 철거 논란만 해도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저는 조원진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언론에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조원진 모르는 사람 없지 뭐. 국회의원 우리 누가 누군지 몰라. 거기에 덧붙여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조금 약간 이분을 봤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광화문 천막 철거 논란은 조원진, 박원순의 브로맨스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조원진 의원은 한국당 공천 탈락 현역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TK 지역에서 이삭죽기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마 뭐 한국당이 지금 물갈이를 한다고 해서 봤을 때 TK 지역에는 물갈이 할 때 별로 없어요. 안심하고 당선시킬 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집중 공략이 이쪽에서 우리 공화당이 한국당 의원들을 노린다면 그렇긴데 실제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물갈이를 하더라도 TK 중심으로 물갈이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TK 중심으로 특히 이제 친박 실세라는 분, 친박 간별사라는 분들을 물갈이하지 않으면은 할 데가 한국당이 수도권 선거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정 부분 물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조원진의 우리 공화당은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얻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뭐 한국 정치가 한 달 앞도 사실 내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물. 근데 제가 감히 단언한다면은 열석 안팎이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로 봅니다.
열석이나요? 예, 그래. 근데 저는 이게 적게 본 거죠. 그래요?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석을 넘어서 아마 교섭단체를 구성할 거다. 이렇게 지금 사실 부추기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죠. 꼼꼼질을 해서 지금 보수를 분열시키겠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잘 그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넘어가는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보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과거 권력이지 미래 권력이 아니죠. 네네. 그래서 표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당이 TK 지역에서라도 이삭 주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삭을 주어서는 흑인은 면할 수 있지만은 양식은 되기 힘들다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보수의 본산인 TK 지역이 이 보수의 복원과 회복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지금 TK 지역 뭐 저희 연령대죠. 네.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이야기하면은 치를 떨죠. 예, 무조건 싫다. 뭐 욕을 하죠. 뭐 예. 사실 이런 정치적 수준이 저는 TK 패싱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사실 늘 찍어주니까 TK 패싱 해버린 거고. 네. 지금 민주당 정부는 표 안 찍어주니까 패싱 해버린 거고. 네. 이렇게 지금 계속 무시당하고 무시당하니까 또 붕괴를 하는 거죠. 또 지금 붕괴하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부산 경남 정도 같이 좀 대구 경북 지역이 좀 영악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우직한 게 어리고 이게 참 능사라고 아니가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경상도는 또 의리하면 또 근데 뭐 사실은 지금 보면은 뭐 이명박 박근혜 얻은 게 없어. 아니 뭐 80%씩 찍어줬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영원했던 영남권 신공조차도 무산시켜 버렸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좀 영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답답해요. 네. 그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잠시 후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조 국장께서는 대안이 없다라고 한국당을 비판하고 계세요. 근데 뭐 본인은 대안 내놓은 거 있습니까? 저도 사실 뭐 사실 뚜렷한 대안이 사실 없긴 없어요. 근데 적어도 한국당 그 당원 구성원들을 보면은 TK 지역에서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그러면은 한국당도 앞으로 한국당뿐만 아니고 한국 보수의 앞날도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 보수가 좀 더 아까도 영악해져야 된다고 했는데 명목 지지는 안 된다. 이제는 한국당 공천만 받고 나면 무조건 찍어준다든가 이런 그 투표 행위를 하게 되면은 TK는 계속 바보되고 등신된다. 사실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서 사실 보수가 이꼴로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상김 시대 때 그 DJ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과거 많은 또 그 비토 세력들한테 DJ 측에서 어떻게 접근했느냐 하면은 비판적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TK 지역 한국 당원들과 대구 경북 지역 국민들한테 한국당을 지지를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지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친박들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국당에서 친박 중에 친박 간별사를 자처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골수 친박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 박근혜 탄핵의 공범이라고 저는 봅니다. 친박들 중에 골수 친박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패족이 돼야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당 내에서 줄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한국 보수는 결코 한국당의 보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보수가 결코 다시 저는 일어설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고 보스, 자신들의 보스가 이미 탄핵을 받아서 지금 옥중에 계시는데 그러면 신화된 돌이라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치인들이 지발로 그만두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살겠다고 저렇게. 근데 사실 그 친노 친문이라고 얘기하죠. 노무현 대통령 전 그 지지자들 쪽에서도. 그 사람들이 거의 패족 선언을 했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온 뒤에 10년 패족됐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10년 만에 부활을 했는데 물론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도 사실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 문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패족에서 부활을 해버렸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려서 투신하셔서 돌아가셨던 부분으로 모든 걸 자기들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죠. 네, 네. 그런데 친박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3년도 안 돼서 자기들만 살아남겠다고 지금 네. 나왔는데 자중하고 자숙해야죠. 네. 만약에 아마 그 탄핵 직후에 바로 총선이 있었으면 지금 그 날뛰는 친박들이 한 사람이 더 살아남았겠습니까? 없죠. 예. 네. 그 지금 한국당 당원이 한 35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 중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10만 명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이 한 8, 9만 된다고 하고요. 네. 나머지 지역이 합쳐서 한 16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그 막강하네요. 16만 명 TK. 중에서도 지금 12만 명이 네.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중에 또 한 40%가 TK라고 해요. 네. 그러면 결국 거의 한 15만 정도가 네. 거의 뭐 40% 전체적으로 50%까지는 안 됩니다. 한 40% 가량이 TK. 경북 지역 출신들이 네. 한국당 당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TK 지역 출신 내지는 TK 지역에 있는 당원들만 중심을 잡아도 한국당이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지진 않죠. 네. 이 맹목적 지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네. 제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어떤 보수로 매우 국정하는 인사가 됐습니다만은 네. 네. 제가 그 이영희 전 돌아가신 이영희 전 교수를 제가 존경합니다만은 그분이 이야기했죠. 새어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좌파 독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 정부가 일정 부분 잘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려면 보수가 중심을 잡아서 제대로 일어서야 되죠. 네. 네. 예. 네. 일단 오늘 핵심 키워드는 네. 비판적 지지. 예, 비판을 하면서 지지를 하라. 예,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해 신공항 재검증으로 이 영남권의 신공항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김해 신공항 재검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우리 조 국장과 함께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짚어보고 부울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른 해법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헷갈려해요. 네. 대구 통합 신공항 네. 이건 뭐고 관문공항 어디서는 뭐 동남권 관문공항 영남권 관문공항 하여튼 뭐 신공항 헷갈려 하는데 아니 그건 어떤 분은 아유 머리 아프다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계세요. 자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2 군사공항과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이루어지게 된 과정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밀양이니 가덕도니 하다가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얘기된 그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이 된 그 과정부터 일단 시작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아주 이게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은 2003년경에 부산에서 김해공항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른다.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 이야기됐습니다. 대구에서 26년경에 지역 교수들 몇몇 분부터 이야기됐습니다만은 대구공항으로 사실 대구가 국제도시가 되기 힘들다.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영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죠. 2009년경에 하여튼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선 때부터 이메일이 됐습니다. 2007년 뭐 하여튼 그 정도 경부터 영남권에 신공항을 만들어주겠다. 뭐 대구에 와서는 대구의 하늘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 쪽에 나가서 그렇게 공약을 했었고. 그런데 사실 서로 다투었습니다. 대구 경북 쪽에서는 밀양, 부산 쪽에서는 가덕도 이렇게 두 군데를 놓고 우리는 부산에서는 우리 가덕도 해야 된다. 대구 경북 쪽에서는 밀양을 해야 된다. 뭐 대구 경북만 아니고 경남 울산도 밀양 쪽에 좀 기울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만 가덕도를 주장한 거죠. 그렇게 됐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선거도 곧 앞에 두고 있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부산 경남이라든가 그렇고 이 대구 경북도 그렇고 지지 기반이라는 거죠. 선거에 이기려면 이 두 쪽이 싸워서 어느 한쪽에 인심을 내려면 자기들이 선거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기면 한쪽은 적이 되는 거지. 그렇죠. 어느 한쪽에 좋은 일만 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아예 무산을 시켜버렸습니다. 2011년 3월 1일 말경으로 시작해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때
나는 이명박과 다르다. 반드시 공항을 만들어주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 공약을 철석같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 6월에 네. 김해가 아니고 가덕도도 밀양도 아닌 김해 공항을 확장해서 쓰라. 네. 돈도 한 4천억밖에 안 든다. 4천 몇 억밖에 안 든다. 네. 밀양이나 가덕도에 지으면 10조 이상 드는데 돈도 네. 싸게 들고 그러니까 김해 공장을 확장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지금 파리공단 엔지니어링이라는 외국계 용역회사죠. 네. 국토교통부가 네. 고용한 용역회사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 좀 얼토당토 않았던 게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에서 김해공항을 더 이상 못 쓴다고 해서 했는데, 새 공항을 만들자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다시 김해공항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네. 확장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이제 밀양 쪽에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당시 밀양이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네. 100점 정도.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점수가 제일 높았고, 네. 제가 일단 정부 점수로 네. 정부가 그다음에 이제 2등이 밀양, 3등이 가덕도였어요. 대구 경북에서 반발을 하니까 우리 뭐냐? 야, 그래서 에라 떡이나 하나 먹어라. 내 대공항 옮겨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대공항은 지금 사실 소음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그냥 옮겨갈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결론을 내렸던 게 그겁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거하고 대공항을 옮겨주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 추진한 거죠. 네, 네. 예. 그런데 예. 이제 분명한 건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김해 공항 확장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대구공항도 이전하는 거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온통 어쨌든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예. 이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지를 예. 군위로 가느냐 의성으로 가느냐 막 네. 연일 여기에만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틈타서 부울경은 이제 김해 확장안 재검토하자. 그리고 가덕도로 가자. 예. 이걸 또 지금 국무총리실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일단 김해공항 확장안, 즉 김해 신공항은 관문공항으로 예. 부적절하다는 것은 부울경이나 대구나 경북 다 똑같은 의견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제가 좀 네.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아마 대공항 이전지가 저는 군위로 갈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전지를 확정한다면은 의성 쪽은 사실 지금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네. 반대 여론도 있고. 네네. 예. 근데 군위 쪽은 거의 압도적으로 유치 찬성 의견이 높아요. 근데 지금 확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네네. 주민이 찬성해야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대구는 옮겨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를 안 하니까 지금 대구공항을 그대로 두자는 쪽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최근에 지역 시민단체에서 좋지 않은 주민투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권영기 시장은 아예 무시하고 있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밀고 부르치고 있는데 네. 지금 김해공항 부분도 사실은 지금 부산은 그 당시에 그 김해신공항 그걸 받아들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네. 가덕도가 밀양보다 점수가 낮았어요. 네. 김해라도 받아야 자기들이 다음에 김해를 무산시키더라도 가덕도를 다시 한번 추진할 수는 생기지만은 네. 그 당시에 밀양으로 김해를 가버리면- 반대해버리면은 밀양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네. 마지못해 오케이. 가게 있다가 네. 불과 3년 만에 지금 뒤집어 버린 거죠. 네, 그것도. 네.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은 이제 부산 쪽에서 논리는 그겁니다. 네. 이미 그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는 깨졌다. 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 대공항 이전하는 걸 너가 이미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걸로서 이미 합의는 깨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건 어불성설인데, 근데 네. 그것도 빌미를 줬어요. 네. 그 빌미를 준 사람이 누구냐? 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입니다. 네. 이분들이 1월달 영남일보 일면 톱에 나와 있습니다. 네. 1월 17일자입니다.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대구공항 통합 먼저 추진하면 가덕도 허용하고 이렇게 신문 일면 톱으로 제목이 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지금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가덕도는 허용한다는 거는 민자로 할 때 대구공항이 대구 시민 돈으로 옮기듯이 가덕도도 부산 시민 돈으로 하면 허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또 오리발 내민 거 있죠. 네. 불과 지금 5개월 전에 한 이야기를 또 거짓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과연 단체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지역 정치 리더로서 자격이 있느냐,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인 비난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수시로 말이 바뀌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지역 정치 리더로
일을 할 수가 없죠. 저기 근데 이제 예. 일반 시민들 특히 경상북도에 계시는 분들은 뭐 가덕도로 가든지 예. 밀양으로 가든지 군위로 가든지 예. 군이 그쪽에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 또 포항이나 이쪽에 있는 분 아예 관심도 그렇죠.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덕도로 관문공항이 가게 되면 예.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저희 사실 지금도 저도 뭐 김해의 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씩 갈 때는 네. 뭐 대공항도 이용합니다만 그 짧은 거리에 여행 목적만으로 한다면 중단거리 한다면은 지금 뭐 김해 공항도 이용할 수 있고 대공항도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영남급 신공항이라고 했고 그 지금 관문공항이라고 했을 때는 수도권 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만은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그 미주 노선이라든가 유럽 노선 같은 그 장거리 노선까지 포함하는 네. 그 장거리 노선을 띄우려면 활주로가 길어야 됩니다. 네. 지금 김해 노선이라든가 김해 공항이라든가 대공항 노선 그 활주로 길이는 2,800m, 3,000m 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어요. 네. 물론 김해 공항 조금 더 깁니다만 거의 적어도 대형 항공기를 띄우려면은 3,500m 이상 정도 되는 활주로 길이가 네. 그렇게 돼야 대형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공항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런 공항을 만들겠다는 게 단지 해외 여행 가기 위한 공항이 아니고 네. 지금 뭐 울산 창원이라든가 뭐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구미 포항공단 이런 데 지방공단들이 거의 지금 물론 지금 그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서 옛날 그 제조업들의 어떤 그런 쇠퇴기도 있습니다만 격변기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공항이 필요하다. 해외 여행 수요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뭐 그런 공항이 대형 공항이 있으면은 또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뭐 남북 지금 유학 국민이긴 합니다만은 인천공항을 해도 바로 휴전선이 코앞이에요. 북한이 장사정포만 한 방 쏘면은 인천공항 쑥대밭이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인천은 제2의 관문공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시상시에도 살 수 있고. 네. 그리고 저 지역 지금 특히 이제 비수도권 지역 네. 이쪽에 좀 남북권이라든가 이쪽에 영호남 지역들이 네. 다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큰 공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단지 해외 여행이 필요한 공항이 아니고 어떤 그 공항 인프라를 통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필요하고 네. 반드시 저는 해야 되는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를 대구 통합 신공항으로 하면 안 됩니까? 거기는 활주로가 짧은가요? 거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아니 지금 뭐 저 이철우 지사나 권 시장은 거기서도 해외 띄우고 뭐 물류 수송하고 하겠다. 저는 그분들 말같이 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저는 이철우 지사나 권영진 시장이 네.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근데 항공 노선이 국가 간의 항공 협정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네. 서로가 그래야 되는 거고 이철우 지사가 권영진 시장이 그런 해외 항공 노선을 유치하고 국내 항공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은 저는 그분들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무슨 말 하더라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죠. 저는 심지어 애천공항에도 네. 지금 군사공항 전용공항이 됐습니다만은 네. 민항기가 떴습니다. 네. 그건 해외 뭐 수요는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데 네. 없어졌어요. 지금 민항기가 없어졌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군위에 갈 거라고 보는데 네. 대공항 이전한다면서 군위공항이 되겠죠. 네. 군위공항이 옮겨가더라도 네. K2하고 같이 옮겨가면 여전히 저는 K2공항이지 군위공항이 아니라는 거죠. 군사공항이다. 그렇죠. 네. 지금도 220만 평 중에 네. 대공항은 5만 평에 불과합니다. 네. 군위를 가더라도 군위가 아마 제가 430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금 더 늘어서 15만 평이라고 해요. 네. 15만 평이라 하더라도 군용기하고 같이 뜨면 전투기하고 같이 뜨게 되면은 민항기가 뜰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24시간 공항이 될 수도 없고. 네. 네. 그런 공항이 어떻게 네. 미주 노선이 생기고 유럽 노선을 생기게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활주로 길이는 됩니까? 활주로 길이는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만들지 안 만들지 몰라요. 지금. 모르고. 네.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 모든 계획들은 저 지금 군위공항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군사공항이에요. 네, 민간공항 그냥 그 셋방사를 하는 겁니다. 네. 활주로 길이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계획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 한 번도
국방부 결과로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생각해봐도 자 군위로 우리 예. 대구 통합 신공항이 갔고 예. 그러면 지금 가덕도에 예. 또 신공항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면 예. 모든 인프라라든가 모든 여객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탁월하고 접근성이 좋은 가덕도로 갈 것인지 예. 아니면 군위로 갈 것인지 군위를 이용하는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또 군위로 올 항공사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거 다 유추해 보면 일단 지금 생각할 때는 곧이어서 대구 통합 신공항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저는 내천공항 짝이 날 거라고 보는데요. 네, 네. 그러면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부산이 주장하는 제가 또 동명이인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 공항 입지 전문가 경북대 지리학과 그 이철우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1,000만 명 이상이 배후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네. 절대 관문공항이 성공할 수 없다고 네, 얘기합니다. 네. 근데 부산이 주장하는 뭐 부산, 울산, 경남까지 합치더라도 800만입니다. 네. 대구, 경북도 다 합쳐봐야 500만입니다. 네. 두 개 다 합쳐야 1,300만입니다. 그 네. 정도 인구는 돼야 네. 하나의 관문공항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이야기죠. 네. 네. 그러니까 설사 권영진 시장이라든가 이철우 지사가 주장하는 관문 군위에 공항이 들어서 이제 옮겨서 그런 관문공항이 됐다 하더라도 가덕도에 공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이철우 경북대 교수님의 주장은 둘 다 망한다. 양쪽 다. 둘 다 망한다. 네. 어느 하나도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네. 그 정도의 생각은 웬만한 사람도 그냥 네. 이렇게 산수만 해도 좀 대략 생각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이렇게 대구 공항 통합 이전에만 몰입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네. 저도 그 사람들 머릿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걸 또 하려다 보니까 계속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 하나만 사례를 들더라도 권 시장이 제일 먼저 오히려 김해신공항은 안 된다는 검증을 했어요. 네. 그것도 대구 시민혈세를 3억 원이나 들여서. 네. 지금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이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과 거의 똑같은 결론이었습니다. 3년 전의 결론이. 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활주로 길이 소음 피해도 문제가 있다. 환경도 문제가 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거의 유사한 답안이 나왔어요. 아마 용역 회사는 달랐을 겁니다. 이미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미 거기서 거짓말을 했죠.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공항 통합 이전만 눈 감아주면은 가덕도 허용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해놓고도 이제 와서 또 다시 가덕도 허용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말조차 계속 뒤집고 거짓말을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무튼 그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네. 이제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 예. 신공항 재검토는 그러니까 가덕도는 결사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네. 이것을 주도해서 지금 분위기가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왜 정부는 대구 경북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포지션은 뭡니까 지금? 정부는 지금 현재 부산 정권 아닙니까, 그죠? 네, 부산 정권이고 지금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죠. 네, 저는 무조건 총선용을 생각합니다. 총선용. 네, 총선용. 지금 부산 경남 쪽도 지금 지난 지방선거하고 작년 지방선거하고 달리 상당히 지금 그 민주당 쪽에 등을 많이 돌렸다고 해요. 네, 거의 지금 신공항 문제가 부산 경남 지역의 유권자들의 이슈의 3위입니다. 네, 네, 네. 거의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 경남 쪽의 사람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구 경북에는 선물을 줘봤자 표를 안 주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는 거고. 패싱. 아시죠? TK 패싱이죠. 네, 네, 그래서 부산 쪽에 이야기를 듣는 거고. 네. 뭐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이 부분에 누구나 예상했던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이미 부산 오거돈 시장이 작년에 부산시장 선거할 때 가덕도 신공항을 하겠다고 이미 그걸로 사실 주장해서 당선되신 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부산 경남의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뭐 민주당 의원, 한국당 의원 똑같이 또 뭉쳐서 네. 지금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관철시키고 가덕도를
가기 위한 발판을 놓은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이건 저는 민주당 뭐 여기 의원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뭐 홍일학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대구 경북의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경북지사나 대구시장이 그런 부분 손 놓고 있었죠. 심지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가덕도를 허용해 주겠다고 신문에 대명장에 났었습니다. 네네. 그런 거 지금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죠. 네네. 예. 한국당 의원들이 한번 그 예. 같이 반발을 한 적은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부산, 경남 이쪽에는 특히 부산 쪽에는 모든 시민들까지 다 결사적으로 관문공항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의식화가 다 된 거 있는데 실제 제가 살고 있는 포항 지역에 제가 아주 유력 인사들한테 여쭤봤어요. 관문공항에 대해서. 관심 없죠?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강 없죠. 건너 불구경이에요. 심지어 시의원한테 물어보고 뭐 아주 유력 기관 단체장한테 물어봤는데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자, 이거 그러나 지금 강 건너 불구경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조 국장께서 바라보시는 대안은 뭡니까? 우리가 또 대안은 제시를 해야죠. 저는 뭐 5개 지자체가 합의 사항을 지금 어겼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권영기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는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자기들이 1월 달에 신문에 지역신문에 대문짝하게 날 정도로 가덕도를 허용해 주겠다고 눈 감아주겠다고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산경 저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요. 요즘 맨날 무슨 소환제 얘기해야 돼요. 지사 소환제, 시장 소환제 해야 됩니다. 저거. 소환제 해야 되는데 뭐 소환제 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니까 지금 신용은 그렇게 합니다. 재검증, 김해신공항 재검증 절대 안 된다. 근데 정부인들 다시 지금 자기들이 이 말을 바꿨는데 그거 다시 또 뒤집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전략적으로 재검증 하자 그러면 왜 김해신공항만 재검증하느냐? 그 당시에 대상이 됐던 밀양신공항도 재검증하고 가덕도신공항도 재검증하자.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재검증하게 되면은 밀양이 2등했다는 거죠, 사실. 그럼 밀양이 됐을 때는 김해가 안 내면 2등이 밀양이지 않느냐? 그럼 밀양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가덕도 재검증하자. 세 공항을 다 재검증하자 저는. 그게 오히려 저는 수월하다. 오히려 그냥 정부 결정을 반대한다 해봐야 그냥 여기 쪽에서 그냥 그 지역 소위 말하는 그 대구 경북 사람들한테 정서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서적인 자극밖에 하는 거 없지. 실질적인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밀양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밀양에 생기고 군위에 생기고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군위로 옮겨주는 건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저 연말에 다 결정 나고. 근데 아니 제 얘기는 그렇다면 관문공항을 다시 재검증하면은 대구 통합 이전도 재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미 전제를 까는 거죠. 신공항의 재검증이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남북권 신공항 재추진위원회에서는 대공항 이전도 스톱하자, 가덕도도 스톱하자, 다 스톱하고 전체적으로 재검증하자는 얘기가 옳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결정, 판단은 우리 좀 TK 우리 지역민들이 좀 지혜로워야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의리 찾다가 뭐 좋은 거 찾다가 어제 어영부영하다가 다 포뛰고 못 뛰고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좀 영학스럽게 우리도 지혜롭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실리를 좀 따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뭐 제가 지금 지역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단체장들을 욕합니다만은. TK 배싱의 원인이 어디서 됐느냐? 지역민. 그렇죠. 투표를 제대로 해야. 그 내년 투표도 좀 제대로 합시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정훈 기자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훈입니다. 오늘은 뭐 준비하신 멘트 없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또 패스트트랙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여전히 대구 경북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이었죠. 국회 본회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에 숨겨진
그 악은 다수의 형포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그 악의 탄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패스트트랙은 곧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하기로 했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고위공직자 그 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하죠. 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였죠? 세 가지였는데 갑자기 선거법. 예,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선거법 이 세 가지를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네. 계속 한국당 입장은 계속 반대다 이렇게 네. 밝혔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패스트트랙 통과 당시에 그 여야가 몸싸움도 벌이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108명이 지금 그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한국당이 그 58명, 그러니까 58명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40명, 바른미래당이 6명, 정의당이 3명,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모두 그 108명이 수사 대상인데 네. 이 108명 중에는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9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9명인데 누구누구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윤재옥, 달서을이죠. 그리고 곽상도 중남구 국회의원, 그리고 정태욱 의원, 갑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이제 또 한 명 강효상 의원인데 강효상 의원은 지금 비례대표긴 한데 지금 그 달서병이죠. 예, 달서병 조원진 의원하고 한바탕 하겠다. 네, 지역구죠. 조원진 지역구죠. 예,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에 지금 그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이 지금 대구에 있는 그 수사 대상 국회의원들이고 그리고 경북에서는 그 김재원, 김재원 의원이 상주 군의의성 청송이고 이분 그 다음에 백승주 금이갑이죠. 백승주 그리고 이만희 청도 영천 그리고 김정재 포항 북 그리고 송원석 김천 이렇게 5명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나요? 예, 지금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아직 그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이제 몇몇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그 경찰의 수사를 그 기다리고 있죠. 지금 이미 경찰에서는 그 출석 통보를 한 상태고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또 이 그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수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경찰한테 이제 그 당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 계획 그리고 조사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조사 대상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채익 의원 그리고 이정배 의원 이 두 사람이 요구를 했는데 좀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건 자기가 수사 대상인데 경찰 누군지 신원을 밝혀라, 연락처 내놔라 하는 것 자체가 누가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건지 좀 웃기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정당에서는 강하게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반하장식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수사 외압을 당장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그거 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한국당만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문희상 의장까지도 지금.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 패스트트랙 그 법안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적극적인 방해를 하는 쪽이었고 이제 나머지 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쪽이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의 저촉이라기보다는 상호 이제 물리력을 동원한 부분에서 상호 고소 고발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국회법 위반이라든가 지금 또그 국회 사무처를 쳐들어간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상당히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한국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9명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대구 경북이 특히 한국당 내에서 가장 그 물갈이 대상 지역인데 물갈이를 이것을 빌미로 합법화. 물갈이를 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내가 사법 처리됐으니까 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현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다고 보여지죠.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자기들이 족쇄가 돼버렸으니까 사실 그 당시에도 패스트트랙 그 처리 당시에도
한국당 그 의원들이 특히 이쪽 지역 의원들이 상당히 전투적으로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거죠. 좋게 예, 얘기하면.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네. 한국당 의원들이 급격히 위축돼서 사실 네.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또 이 통과되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됐었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지금 그 수사 대상 의원들이 우려하는 게 좀 그거거든요. 한국당 그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만일 지금 내년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불과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네, 네.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이 정지되니까 당연히 한국당으로 출마를 하지 못하는 거죠. 공천도 못 받고. 네, 그렇죠. 공천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정치적 타협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또 이제 어쨌든 이거는 그 수사로 풀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이 당에서 어쨌든 그 당의 그 역할을 우리가 몸으로 했는데 당에서 풀어줘야 안 되느냐 이렇게 좀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당에서 이 풀어줄 가능성, 당에서는 지금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처리를 해버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당에서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아마 뭐 여당도 사실은 이게 거의 소위 말하는 이게 그게 없어요. 뭐 어떤 해답이 솔루션이 예, 솔루션이 그렇죠. 지금 뭐 이게 표준어가 안 떠오르네요. 사실 그 고발을 했는데 예. 고발을 취하를 해줘도 예. 이 그 선진화법에서는 예. 수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여야가 그냥 우리 소취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가 곧 있는데 윤 총장 청문회도 아마 지금 그 법사위원 지금 17명 중에 11명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원들이 특히 야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청문회에서 그 칼자루는 지금 윤석열이 오래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총장 후보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파이팅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게 윤석열 그 청문회까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윤석열 청문회가 되면은 한국당이 윤석열 그 후보를 강하게 이제 그 압박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반대로 윤석열 청문회는 곧 황교안 청문회가 될 거다. 그래서 오히려 황교안 때문에 한국당이 청문회에 기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예,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네, 지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그 영남대병원, 영남대 의료원이죠. 영남대 네. 의료원의 그 노조 간부 2명이 지난 그 1일이었습니다. 1일 새벽 5시 50분경에 네. 70m 높이의 그 의료 그 고공에 올라가서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예, 영남대 의료원에 70m짜리 건물이 있나요? 응급의료센터 옥상이 그 아, 70m 정도 아, 된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 위에 올라가서 지금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 노조원이시겠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그 2006년이었죠. 2006년도에 네. 이제 당시에 영남대 의료원 노조가 한 800명이 좀 넘었습니다. 850명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주 5일제가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5일제 시행을 하면서 이제 그 병원에서도 주 5일제 시행을 해달라. 또 그 주 5일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인력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인력 충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 조건을 내걸고 3일 동안 파업을 벌입니다. 3일 동안 파업을 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그 노조 파괴로 굉장히 유명했던 창조 컨설팅이라는 예. 업체를 데려옵니다. 영남대 의료원에서 그 영역 회사죠, 이게 아마. 이게 노무법인이었죠. 아, 노무법인이었는데 그래서 노무법인은 사실 이제 그 노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조 깨는 전문이었죠. 근데 예전에 그 유성기업이라고 그 현대자동차 그 1차 기업이었는데 하청 기업인 유성기업 노조를 깨는 바람에 창조 컨설팅이라는 업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났고 이 창조 컨설팅이 노조 파괴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유성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영남대 의료원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평화발레인가요? 거기도 네. 이제 발레오 경주. 예, 경주 말고 저기 대구에. 대구에도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거기도 깼었고 하여튼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조합원 그 노조 간부들이죠. 10명이 그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그리고 2010년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7명은 복직을 해요. 네. 7명은 복직을 하지만 3명은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해서 3명 이제 그때 복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복직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영남대학교 그리고 영남의료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영남학원, 영남학원이 이제 당시에 정상화가 되는데 2009년도에 정상화가 됩니다. 정상화가 되는데 그때 MB 정부 때였죠. 이명박 네. 정부였는데 정상화를 시키면서 그 전임 사학 이제 재단 이제 주인이었던 박근혜 씨에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명의 이사들 중에서 4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당시 이제 박근혜 그 새누리당 그때 대표였나요? 이분이 이제 4명을 내가 안 하겠다 했으면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4명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영남대학교가 박근혜 재단으로 다시 돌아온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이 사람들이 박근혜 재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직을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선 때 2012년도였죠. 대선 때 그 서울의 그 집 앞에서 3,000배를 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분들이 네, 네. 그때 이제 대선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복직을 시켜달라고 그 굉장히 요구도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복직이 안 됐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7월 1일 이제 새벽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 여태까지 계시다가 딱 이 즈음에 이렇게 근데 그 올라가신 분들이 여자분들이시라면서요? 네, 2명이 올라갔는데 네. 한 분은 올해 그 59입니다. 아유, 59이고 뭐 한 복직하셔도 분은 바로 정년 퇴임하시네요. 그렇죠. 정년 네. 복직을 하더라도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제 명예회복을 또, 하시려고 또 그러는 한 분은 그 네. 43살 정도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2010년부터 2006년부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또 2010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2012년 지금 그러다가 지금 오늘에 와서 이렇게 고공 농성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이제 그 노조가 계속 이제 복직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복직을 요구를 해왔는데 계속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이미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줄 수 없다. 대법원에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났는 거를 왜 들어주느냐? 이건 절대 협상 불가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노조가 한 850명 정도 됐는데 거의 한 750명 정도, 거의 800명 가까이가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그 노조를 탈퇴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창조 컨설팅이 이제 그 개입을 해서 좀 그 탈퇴를 시켰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올라가서 요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그 노조 기획 탄압을 했던 그 상황을 진상 조사를 해달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그 기획을 했던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해라. 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당시에 850명 가까이 됐는데, 그 노조 파괴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 조합을 탈퇴했으니 노동조합을 원상 회복시켜달라. 다시 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지 그 강제로 가입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본인들이 하는 네. 거지만 네. 지금도 사실 노조가 이제 한 70여 명, 있다, 이 70여 명밖에 말씀이시죠? 되지 않는데 네. 그 조합원들이 노조 가입을 지금도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노조를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그 수간호사라든지 이제 팀장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업무를 좀 과하게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면서 네. 이제 대부분 노조원들이 간호사들인가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이제 간호사들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면서 노조 가입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해고자 그 원직 그 복직을 시켜달라. 또 비정규직 철폐해달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건이 이제 영남학원을 민주화시켜달라. 영남학원을 박근혜 재단으로부터 되돌려달라. 이런 네, 네. 주장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해결의 기미는 보입니까? 해결의 기미가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게 어쨌든 병원 측에서는 이미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그죠? 그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 복직은 안 된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4일이었죠. 4일 날 네. 영남대 관련 영남대 교수회 그리고 영남이공대 교수협의회 또 영남대 직원 노조 또 영남대학교 비정규 교수 노조 이런 분들이 이제 집회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영남대 의료원장을 만났어요. 이날 오후에 김태년 영남대 의료원장을 만났는데 당시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니 이제 복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안인데 지금 예전에 노조 탄압의 문제라든가 지금 네. 다시 해고자 복직의 문제인데 네. 실제 지금 영남학원 자체가 과연 이들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영남학원 자체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면서 탄핵을 받아가면서 영남학원 재단 자체가 지금 조금 공격붕떠인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영남학원 이사들이 지금 11명으로 늘었죠. 11명으로 늘었는데 과반수 이상을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죠. 여전히 영향력 하에 있죠. 그렇죠. 여전히 영향력 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지금 움직이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재단에서 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재단에서는 병원 문제인데 우리가 왜 답을 주느냐 병원 너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서로 핑퐁 게임 하듯이 떠넘기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은 받는데 결국은 참 이 부분은 영남재단의 어떤 정상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전에 과거 재단 비리로 한번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났었죠. 그런 문제가 지금 아직도 연장선상에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내 구성원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구성원 내부에서 어떤 지금 대구재단이 지금 바뀌었듯이 그렇죠.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의지라든가 재단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저는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성원들이 사실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재단이 들어오도록 했던 게 사실 영남대 교수회를 비롯한 구성원들이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를 하고 있었고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였다 보니까 박근혜 대표가 영남학원을 맡는다면은 영남대학교가 더 발전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박근혜 씨에게 다 주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통령 할 때도 그랬고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은 하나도 안 됐어요. 아니 오히려 재단 돈이 더 거들났죠. 그러니까요. 예. 자,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일단 박문진 씨는 내년에 복직을 해도 내년에 또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오죽하시면 70m 고공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농성을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좀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서로 보이면서 원만히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카약을 타고 2주간에 걸쳐서 낙동강을 탐사한 양돈영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카약이 카누보다 굉장히 액티브하고 그렇다는데 아니 이렇게 중년 연세 나이 하여튼 그렇게 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탐사할 계획을 세우신 특별한 동기가 있는 겁니까? 네, 동기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영남대학교 탐험대 2대 대장 출신입니다.
탐험대, 예, 영남대 서클이죠. 탐험대. 예.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산에 다니거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나 동굴 탐험을 했었었는데 네. 남의 뒤를 밟는 것 같아서 남이 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네. 낙동강을 우리가 곁들여 살고 있는데 상류부터 하류까지를 한번 내려가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대학 4학년이 1979년도인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79년이 아주 그 화려한 한 해였습니다. 그죠? 화려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네. 격변기죠. 여러 가지 네. 참 네. 힘들었던 시절인데 네. 학교를 저희가 아마 출석 일수를 거의 절반밖에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중간에 뭐 휴교하거나 뭐 맞습니다. 뭐 수업을 휴강하거나 이렇게 네, 했죠. 부마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네. 11.6 뭐 아주 크게는 네. 12 사태까지 다 일어났었던 그런 네, 일들인데 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때 그걸 하지 못하고 내내 꿈을 꾸다가 올해가 40년입니다. 그래서 꿈꾼 지 40년 예, 만에. 그렇죠. 네. 40년 만에 네. 제가 꿈꾸었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주 잘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낙동강을 내려올 때 어떤 의의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창하게 수질 검사까지도 해보자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었지만 네. 그것 또한 저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저는 또 엄밀히 교육받은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포기하고 가장 크게 생각했었던 것이 석포에 있는 영풍재련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돼 있고 현재 사회 이슈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영풍재련소의 오폐수 문제들인데 네. 그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좀 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인식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풍재련소에 있는 중금속이라는 것은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 또한 너무나 많은 힘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마지막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네. 두 가지 뜻으로 그 시작했습니다. 낙동강의 지금 보가 굉장히 예전하고 달리 79년대 계획하실 때하고 달리 지금은 보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탐사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그간에 그 낙동강이라고 하면 영남의 젖줄이라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걸어서 구간을 한다든가 또 근간에 뭐 자전거 길이 잘 나 있어서 자전거 길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었고 예전에 한번 여자 산악 팀들이 뗏목으로 한번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예, 뗏목 전 탐사한 적이 구간을 있습니다. 한 예, 것은 예. 아니고 그 아래쪽에 이제 뗏목을 띄울 수 있었는데 저는 황지에서 시작해서 구문소부터 하류에 있는 낙동 하단보라고 하죠. 네. 낙동 하단보를 지나서 저희들 마지막까지 바다에 도착하는 것을 제 목표로 해서 했었는데 그 지금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보라고 하지만 거의 댐 수준입니다. 네. 굉장히 크고 가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1인승 카약으로는 넘을 수도 없고 카약은 물에 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카약을 드러내고 다시 띄우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라는 것이 안전 문제로 인해서 상류 100m, 하류 200m에는 접근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에 설치되어 있는 배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계류장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협조를 관에 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이전에 배를 빼고 그 이후에 배를 다시 띄우고 하는 그 과정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홀로 하신 거예요. 어떤 지원을 받거나 후원을 예. 받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지원이나 후원은 특별히 받은 것이 없고 하나는 저는 배를 갖고 내려가기 때문에 배의 모든 것을 무보급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를 따라오는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개성 중학교 출신입니다만 네, 보이스카우트에서 그때부터 우정을 쌓아온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고. 뒤에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네. 송창동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2주간에 걸쳐서 집에 못 들어가시고 계속
잠은 어디서 직접 해드시고? 예, 그럼요. 네. 그 식사는 거의 현지식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동 시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잠은 제일 좋았던 게 요즘 그 지방에 가면 지원 사업이 있어서 팔각정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동네마다. 그래서 그 팔각정을 주민의 양해를 구해서 자기도 하고 노숙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노숙도 굉장히 편안한 노숙을 했습니다. 네. 풀벌레 소리, 별 보고, 바람 소리, 새 소리 아주 좋았었습니다. 오히려. 그러고 텐트 생활도 잠깐 했었고, 씻기가 힘들고, 도시를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었을 때는 저희들 캠프 사이트 확보가 어려워서, 모텔에서도 자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각정에서 주무실 때까지만 해도 참 자연에 감사하는데 이제 낙동강 이제 카약을 타고 갈 때 그 막 녹조를 본다든지 오염시티를 봤을 때는 또 분노도 많이 솟아올랐을 것 같아요. 그 구간별로 오염의 상태가 어떻든가요? 상류, 중류, 하류. 그렇죠. 대강 이제 일정을 말씀드리면 1일차에는 제가 낙동강의 상류로 이제 저희들이 알고 또 있는 황지못이 있습니다. 황지못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황지서부터 황지천이라고 부릅니다. 네. 사실 낙동강이라고 하면 경상북도 봉화부터 낙동강이지 그 위쪽은 황지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인데 그 황지천은 무릎까지 물이 안 옵니다. 발목 조금 넘어가는 그런 개천입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 배를 탈 수가 없고 낙동강 중에서 유일하게 재밌는 곳이 나중에 한번 관광 가셔도 좋을 만한 곳인데 구문소라고 해서 구문소. 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물길을 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죠. 동굴 사이로 물이 내려가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멋이 있는 곳인데 그 구문소 아래쪽 하단부터 배를 띄우기 시작을 해서 네. 석포까지 제 1일차를 마쳤고 네. 석포 재련소죠. 네. 2일차에는 제가 석포 재련소 앞에서 잠깐이나마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석포에서 제발 네. 이런 오폐수를 흘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걸 했었고 석포에서 이제 저는 2일차에 승부 분천 구간을 마쳤는데 이 구간이 참 재밌습니다. 승부 분천 구간이라고 하면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강가에 그 산책로라고 하나요? 요즘 그 지방자치에서 트레킹 로드라고 해서 네, 트레킹 길이 있죠. 트레킹 네. 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다 만들어졌는데 차가 못 갑니다. 기차만 가죠. 그 강을 따라서. 그리고 차를 가려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 승부에서 분천까지는 아주 상당히 많이 돕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어려운 구간을 제가 하루 만에 했었고 이제 분천에서 도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제가 쭉 내려왔었는데 네. 사실 그 상류에서 저희들이 물이 깨끗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깨끗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황지에서부터 석포까지도 석포 재련소까지도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상류 구간이죠, 거기. 예, 그렇죠. 최상류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오폐수들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그 강이라고 해야 되나 개천을 내려가는 가 쪽에 돌들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석포 아래쪽에는 다슬기를 잡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이유는 석포 아래쪽에는 다슬기가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염. 예전부터 상당히 심각한 그 중금속 오염 때문이라고 봐야죠. 카드뮴 예, 있죠. 뭐 예. 여러 가지죠. 예. 그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대표적인 게 카드뮴입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석포까지 제가 그 나중에 그 사진이 제공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다슬기 잡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들은 얘기를 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도 다슬기를 잡아서 그냥 다 판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물이 깨끗지 못하다는 얘기를 언뜻 해서 제가 상당히 여기도 잡아서 파는구나. 직접 먹지 않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그건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네, 문제들이기 때문에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잡아서 팔아요. 네,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참 그 석포 근데- 재련소 판결이 곧 나죠? 예, 그 지금 아마 뭐 조업정지 처분이 지금 내려져 있는데 네. 아마 이게 청문과 그 더불어서 아마 14일에 1심 판결이 난다고 해요. 저기 예. 7월.
예, 그렇죠. 7월 14일. 네, 예, 예.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태백 쪽에 지금 뭡니까 오수인가 이런 정화 처리 시설이 지금 네네. 부족해서 그냥 똥물이 그대로 흘러내려온다는 얘기도. 예, 좀 심하게 네. 표현을 하면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각 지역의 요즘 그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자기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받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소위 환경운동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네. 그 중에서 한 분이 사진 작가분이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주민이 아니고 이건 한번 나중에 저희들 낙동강물의 취수를 하는 지역에서는 이걸 꼭 알아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태백이나 황지, 그 태백이죠. 네. 태백에서 과연 자체 내에서 흘려보내는 오폐수들을 100% 정화하고 보내는가. 네, 네. 이것부터 시작이 낙동강물을 먹는 사람들은 생각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돼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카드뮴, 뭐 중금속 여러 가지 이번에 조업 정지를 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가장 상류에 있는 태백, 황지에서부터 오폐수들을 자기네들이 버리는 오폐수들이 과연 이 낙동강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낙동강물을 다 받아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덕적으로나 이런 자기네들이 오폐수를 100%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오폐수를 100% 정화하고 있는지는 꼭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실제 그 육안으로 보기에도 바위나 이런 게 드러났다는 얘기. 상당히 바위 쪽에 예. 그 나쁜 찌꺼기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라는 것은 올라가면은 물자국이 높아지고 그 물이 이제 갈수기가 되면 물자국이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물이 내려가는 흔적 속에서 상당히 많은 오염들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바위들이. 그래서 그건 제가 나중에 그 사진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문제는 일반 시민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죠? 관련 기관에서 요청을 하든지 태백이나 황지에 요청을 하든지 환경부처에서 하든지 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감시하고 예. 조처를 좀 취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올 1월만 해도 사실은 지금 환경부 장관이 조명래 장관이죠. 석회절에서 찾아서 뭐 이렇게 무단방류, 무방류 이런 쪽에 어떤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정부라든가 우리 지자체 그리고 환경단체는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최근에 지금 인천에 붉은 수돗물 지금 그 상수도관이의 노후화 때문에 낡은 상수도관 때문에 지금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고 수도권 그날래예요. 그런데 지금 낙동강 수계에는 이렇게 최상류 지역에 상시 오염원을 안고 살고 이런 상황인데도 아무 정부도 조치가 없고 지자체에서도 조치가 없고 주민들조차도 아무 지금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예. 대한민국은 중앙만 있고요. 예, 수도권 공화국이라서 그런데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에 가면 농암 종택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암 종택에서 종손께서 제가 평소 친분이 있어서 제가 이 낙동 환경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런 운동을 합니다. 인사를 갔더니 거의 울먹울먹거리면서 여기에는 다슬기, 말조개라고 있습니다. 말조개, 말조개. 그다음에 강에서 있었던 그 개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살았었는데 지금 한 마리가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한탄을 하셨고 또 하나의 부연을 하면 안동 사람들은 안동댐에 내려오는 그 거대한 물을 두고 이마댐에서 물을 뽑아 먹습니다. 이유는 지금 낙동강의 상류 지역에 있는 태백 황지의 물이 깨끗이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설명드려야 될 것은 전 구간 중에서 가장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은 어쩌면 구미서부터 제가 잠깐만요. 예. 낙동강 중류지역. 예, 그렇죠. 구미서부터 강정보까지가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구미 취수장이 있고 그 아래쪽에 훨씬 칠곡에 이제 저희들이 그 대구 취수장이 있죠. 대구 취수장이 있죠. 이 구간에 강은 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는 어느 정도 유속이 보장이 되겠지만 가 쪽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떤 사람들은 추천을 하기를 마스크를 하고 안 내려가도 괜찮겠냐고. 왜 그렇겠어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냄새 때문에. 네. 강은전이 쪽에는 네, 냄새 그렇죠. 때문에 배를 운항할 수 없을 그렇죠. 정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가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오폐수들이 흘러가서 쌓여진 시궁상이라고 합니까? 예. 검게 이렇게 예. 채적된 것들 이런 예.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학자적인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과연 대구에 있는 취수장을 구미 위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 그 물이 예. 정말 안전하고 깨끗할까 하는 굉장한 의심을 내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자들이나 실제로 가서 그 요즘 그 상수도 하는 저기 그 관리하는 이제 쪽이 그 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만 저기 K워터 예, K워터하고 수상공사요. 예, 네. 공사 있죠. 수상공사. 네, 그쪽에서 각 구역구역 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학자들이 또 그다음에 그 기획 하시는 분들이 책상에서 앉아 하실 게 아니고 예. 실제로 한번 가 보세요. 갈수기에 가 보세요. 예. 물이 많이 내려오는 홍수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 물 흘러가고 나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궁금한 부분이 그런 건데 지금 대구 좀 치수원 이전도 사실 구미하고 갈등까지 빚으면서 지금 그 송이실 쪽에서 의뢰해서 지금 치수원 이전 용역을 지금 줘서 지금 11월쯤에 올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아마 이제 그래서 이게 아마 대구시가 계속 요구해서 이제 경북도에서 조정을 이제 정부제 중앙정부에 맡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데 과연 지금 양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은 네. 대구 치수원을 이전한다고 해서 구미 상류 쪽으로 과연 그 괜찮겠느냐? 그 실제적으로 대구 시민들은 구미 상류 쪽으로 치수원을 이전하는 거는 구미 공단의 어떤 그 오폐수들이 그 뭐 고의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수라도 무단 방류가 될 경우에 있는데 그런 피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구미 상류 지역 구미 위쪽에서 취수를 하겠다는 건데 이쪽에서 취소해봐도 소용없다는 얘기시네요. 지금.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지금 현재도 예. 그런 물을 취수를 해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아마 우리나라 K워터의 정수시설은 세계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 물들을 내려오면서 봐왔던 물들을 정수시켜서 마신다. 저는 계속 이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진짜 물을 제대로 마셔야 먹어도 되는 되나 건지. 아니면 생수병을 안고 살아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태는 물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아세요? 그 낙동강 그 대구 치수원에서 먹는 예. 시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지금 대구에 지금 8개 구군 중에 예. 동구 수성구 주민들은 우문댐 물을 먹습니다. 네. 나머지 6개 구군 주민들은 다 낙동강 물을 먹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아마 뭐 이마댐 물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안동 쪽의 분들은 안동어성이나 이런 쪽 분들은 이마댐 물을 지금 아마 취소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마댐 물은 지금 영천댐으로 흘러내려 보내서 아마 3분의 2는 지금 포항이나 이쪽 경기 쪽으로 흘러보내고 3분의 1을 아마 금호강 유지수로 내려보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낙동강 최상류 지역의 오염은 이 정도 상태라면은 뭐 하류는 구미 상류 쪽으로 치수를 이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네. 양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오히려 이마댐 쪽으로 지금 수계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나마 예. 이마댐 상류 쪽에는 소위 사람이 사는 도시화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태백도 없습니다. 인간의 오염이 그래서 없다는 거죠. 예, 인간적인 오염들이 없고 제가 또 하류 쪽에 가서 깜짝 놀란 것들이 비를 많이 맞았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하루 왼종일 비를 맞은 날이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빗방울에 공기방울이 생겨서 저희들 풍선 불면 공기방울 나는 것처럼 공기방울이 됩니다. 그 예. 이유가 뭘까요? 오염이죠. 비가 때려서 강에 비가 떨어. 강 수면에 때리면 예. 공기방울이 볼록하게 생깁니다. 제가 카메라 촬영을 다 해왔습니다. 네, 네. 그게 뭘까요? 네. 그거는 세제입니다. 세제. 아, 우리가 그 풍선 불듯이 네, 네. 그 부는 것 원리로 네.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수면에서 그걸 때리면 그 세제가 많은 곳은 전부 방울방울이 생깁니다. 그걸 제가 촬영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물을 말씀하신 대로 구미 쪽으로 올린다고 해서 그 구미 물이 마실만하고 깨끗한가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 보셔서 네. 눈으로 보고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이 물은 아니라고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낙동 하루식은 어떻던가요? 그러면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사람들도 상당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상하게도 그 중간중간에 자연은 스스로 정화 능력을 갖기는 갖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대구 지역의 칠곡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그렇게 악취가 나던 것들이 볼을 한두 개 지나가면서 악취가 적어졌어요. 물론 부산에 가면 삼랑진 철교 부근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 상당히 안 좋았고 힘이 들었는데 예. 그 물을 보면 또 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예. 그 구정물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산 사람들도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간중간에 그 냄새들이 어쨌든 사라졌어요. 그거는 수초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부근의 합천이나 다른 데에서 깨끗한 물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런지 그건 저는 학술적으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냥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은 중간중간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오히려 부산 대구 아래쪽이 냄새가 덜 나고 그다음에 또 그 이끼도 적고 물이끼도 적고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환경단체들은 지금 건강하고 낙동강물에 비교를 하면서 건강수계 쪽에서는 그 보를 개방해서 상시 개방해서 이제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녹조가 덜하다. 낙동강 쪽은 보에 물을 가다 놔서 녹조가 더 심하다. 녹조 뭐 환경단체에서 녹조라떼라까지 이야기합니다만은 녹차라떼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생각은 어떻습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예. 녹조가 봤는데 저는 계절이어서 그런지 그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녹조는 실은 부산 하구 쪽으로 가서 녹조를 많이 봤고 그 위쪽에 아주 그 고형화된 녹조라든가 정체된 녹조들은 거의 많지는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있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비가 오는 저는 이제 부산을 예. 비를 만난 거는 예. 창녕 하만보를 지날 때 만났지 그 전에는 비를 못 만났습니다. 그 위에는 갈수기였습니다. 네. 그 마지막 말씀하신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구뚝의 예를 한번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보라든가 인공 카약을 타는데 그 금육 카약을 타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공적인 물질 옆에는 가지 말랍니다. 그게 뭐냐면 인공적으로 다리를 만들거나 돌다리를 만들거나 또 볼을 만들거나 했을 때는 그 물 안쪽에 어떤 날카로움이 철근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격언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저희들 그 교훈을 하나 얻고자 그냥 참고 말씀드리면 제가 카나다 로키 마운틴에 오래 있었는데 거기 마운틴 가이드들을 양성하는 학교나 파크 카나다라고 하는 카나다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단체에서 제1 모토가 뭐냐 하면은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부산 하단보라고 하는 것들을 하구뚝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하구뚝을 만드는 이유가 중동 건설 경기가 문제가 되고 나서 국내 그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이유도 있었고 그러나 그 또 하나는 그 전에 용수 문제로는 부산의 공업 용수가 지금 공업단지보다 굉장히 더 많았습니다. 그죠? 공업 용수가 부족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그다음에 하부뚝을 설치를 안 하니까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상수원 치수장까지 위협할 정도로 많이 밀고 들어왔었던 거예요. 바닷물이. 그래서 하구뚝을 설치를 했는데 그 하구뚝을 설치를 해서 문제되는 것들이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그 섬의 그 환경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었었고 했었는데 지금 순기능으로는 예전에는 농사들이 여름에 농사물이 많이 필요했고 겨울에 필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겨울에 물이 더 필요합니다. 사계절 하우스 그렇죠. 농사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낙동 하구뚝이 그 양쪽에 있는 평야들의 용수원이 됩니다.
물의 공급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인공적으로 어떤 거를 누가 뭘 만들었으면 순기능과 역기능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이제 순기능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건강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지금보다 수차를 더 만들어서 수력 발전을 해라. 수력 발전을 해서 물은 흘려보내고 또 거꾸로 올려서 그 긴 전기를 거꾸로 올려서 그 볼을 유지하면 어떨까? 저는 내내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볼을 다 뜯어 버리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능사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그 볼을 차라리 더 높여가지고 수차를 줘서 수력 발전을 해서 내려갔던 물을 다시 일부 올려가지고 유속을 적정 유지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들은 제 제안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 정부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보 해체가 사실 당론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그 지자체라든가 현지 주민들 반응에서 반대하죠. 또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또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는 뭐 전 정부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뭐 사실 저도 사실 보에 대한 어떤 좋다 나쁘다에 대해 저는 어떤 뭐 선입견이랄까 아니면 어떤 제가 일단 조언은 없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최선의 방책이 뭔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런 말씀드리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대학은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정치학과를 나왔지만 저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물려줘야 되는 60이 넘은 어떤 한 사내가 강을 사랑하고자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 보에 대한 문제들도 어떠한 정치적 결정이든지 또 경제적 결정이든지 설치가 됐다고 말입니다. 됐으면 그걸 뜯어버리면 속이야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걸 뜯어버림으로 해서 그걸 믿고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순기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이게 그 학자들하고 다시 또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볼을 높여서 지금보다 그 물과 물의 수차를 더 만들어서 수력 발전을 하란 말이죠. 수력 발전을 해서 일부 물은 내려보내고 일부 물은 그 전기로 밤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밤이 됐든 낮이 됐든. 그러면 그 보의 유속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혹시 또 지금 이번 여행하시면서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감사해야 될 분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제 마무리 말씀 주시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카약을 하거나 이제 어떤 운동을 할 때 아쉬움이 있다면 제 주변에 젊은이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카약 하시는 분 중에 연세가 가장 높으신 쪽인가요? 높은 쪽이죠. 예, 저보다 이제 아래인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20세 청년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하시는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고 장비 구입이나 하는 것 때문에 30대 중후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그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물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학위도 높은 학위들을 갖고 계시고 하겠지만 현장에 대한 체크를 정말 진심 어린 체크를 가서 점심 먹고 둘러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뭐 감사의 말씀 드리라고 하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내내 뒤를 돌봐준 제 중학교부터의 지금까지 친구하고 송창동 친구하고 황지에서 만났던 김도환 사진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지역에 터를 잡고 계시는 분인데 지역에서 저를 이틀 동안 무료로 서포트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면서 길도 얘기도 하고 지역 얘기도 많이 들어서 감사했었고 대구의 그 낙동강화라고 하는 행사를 주관하시는 차정보 서해가고 목수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또 제가 그 길을 걸고 오도록 또 글씨를 써주셔서 잘 했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그 지역에도 재밌는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 김강주 가수라고 경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포크 가수인데 이 친구가 저 때문에 낙동강화라는 노래를 지어줬어요. 아, 노래까지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 가상해서 그런지 존경스러워서 그런지 존경은 아닌데 그래서 해줘서 했고
또 글씨는 유시화 작가가 늘 성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제 기에다 사인도 해주셨고 그 많은 주변에 또 동료들이 작게 크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네. 젊은이들로 하여금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네. 좌절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들 혼자 13일간을 내려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완벽하게 100% 다 잘 마칠 거라는 확신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더운 여름날 하루 종일 비 맞았습니다. 그 창녕보를 건널 때 마지막 날에 하단보를 지나는데 하단보와 낙동강의 수위가 틀립니다. 예. 그러면 하단보 안에 도크가 있습니다. 예. 그 도크를 상류 쪽에서 문을 열어주면 파란색 라이팅을 하면 그 도크 안에 제가 카약이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면 뒤에 문을 닫고 예. 이 물을 빼야만 바다 수위하고 맞아지죠. 아. 그러면 이 물을 빼고 바다 수위로 맞추어 놓으면 문을 열고 라이팅을 또 파란 거를 주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또 노고도 감사드리고 제가 카약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아, 그럼 배를 봐주시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보트 같은 것들, 어선 같은 것들을 많이 다니는데 카약은 처음이라고 그 담당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걸 겪으면서 하고 내려와서 이제 다 왔구나. 다대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눈앞에 보였는데 썰물이라고 하죠. 예. 썰물이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닥이 막 드러나서 예. 배가 그 갯벌 위에 얹었어요. 아, 그래서 얹혀서 못 움직여요. 4시간 반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 누구든지 그 뻘에 앉아서 4시간 반을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그거 땡빛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날 다행히 네. 약간 구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있었는데 햇볕이 심해가면 정말 쉴 데가 없거든요, 강가에는. 그래서 우산을 갖고 다녔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갖고 다녔는데, 그 뻘에 물이 내려가니까 밤하늘의 별들보다 많아요, 개들이. 아. 그 뻘 전체에. 야. 그래서 그런 생명을 네. 또 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4시간 반을 기다리면서 물이 들어올 시간. 네. 그래,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이 발에, 발목에만 넘어오면 내가 배를 저을 수 있구나. 그 배가 떠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시간을 기다리면서 네. 그래 다 왔다고 너가 자만했지만 이런 또 그 암초를 주는구나. 그러고 나서 또 탈출을 했어요. 네. 했는데 다대포가 눈앞에 2km 앞에 보이는데 맞바람이 붑니다. 카야커들은 투스타라고 그러는데 초속 4m 이상을 투스타라고 합니다. 초속 4m 이상을 똑바로 맞바람을 보고 2시간을 그 2km를 갔다가 거의 뭐 평소 같으면은 약 한 20분, 30분이면 올 거리를 네. 넉넉 잡아 2시간 만에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뭘 다 했구나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좌절이 있고 네. 그 또 좌절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런 호연지기를 위해서 많은 운동도 하고 해줬으면 하고 어른들은 또 투자하셔서 자식들한테 좋은 운동들을 투자하고 그 자연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인생을 극복하는 것도 같이 배웠으면 하는 것이 제 이번 투어의 마지막 제 소회였습니다. 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양돈영 선생님, 네. 정말 그 도전 정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요. 이분이 뭐 환경 운동가도 아니시고, 그죠? 오로지 개인적인 의지를 갖고 낙동강 탐사를 통해서 그 오염 실태를 알려주셨는데 행정 그 정책 당국자나 이 행정하시는 분들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보셔야 되겠고, 우리들은 지금 보니까 생활 호수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 정화하는데도 우리도 마음을 같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와장창 TV 뉴스 큐레이션 오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또 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